구독, 좋아요. 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 역시 뜨겁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자신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매각한 그거죠. 청와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죠. 언론의 이슈를 주목받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자, 오늘은 그 문제를 시작으로 해볼 겁니다. 자, 3부 시작합니다. 이종원 아포유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부분 좀 다뤄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서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언론에서 중화일보인가요? 이재명의 시세 차익이 25억이라는 기사를 썼다가 이재명으로부터 직접 지적을 받고는 중화일보가 해당 기사를 내리는 그 상황도 발생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재명의 X 원본 걸 찾아가보면 링크가 다른 기사로 교체되어 있다고 하죠. 중화일보가 한번 혼나고 나서 기사를 내렸다. 자,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발생해서 될 일입니까? 자, 이재명이 어젯밤에 또 트위터에 X에 글을 올렸어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있어 왔는데, 자, 부동산 문제 좀 구체적으로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이 트위터에 X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좀 소개했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트위터 X에 올라온 글을 보게 되면은 사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지금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합니다라고 지금 트위터 X에 글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익을 실현해 가서 차익을 실현해 가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자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이 주택을 투자하고 매각하는 행위자는 실제로 그만한 돈을 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차익은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가져가는 지금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즉 보유는 양도세만 82.5%를 띄어가도록 되어 있죠. 물론 75%이지만 거기에다가 지방세까지 합쳐서 82.5%까지 띄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취득세, 중과세, 그리고 또한 보유세, 종부세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나면은 이미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다가 투자를 했다, 그리고 매도를 했다. 행위자는 투자자이지만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든 차익은 거의 대부분 정부로 귀속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고 더 이상 더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없게 만들어 버리겠어 라는 이 선포가 과연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제 옷은 다 빨개 벗겨놓고 세워놓은 상태에서 더 없어? 이빨 금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 마치 홀로코스트를 보는 듯한 그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자, 한 분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놔 주시죠, 전면에. 자, 윗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 자, 앞에 주어부터 해서 쭉 보겠습니다. 주어로 해서 해석을 하면 집을 팔고 사는 것은 하고 결국은 정부가 정한다. 아주 이 자체로만 해도 아주 충격적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모든 수익은 거의 대부분 국가로 환수됩니다. 네. 지금 투자 행위를 하는 것뿐이에요. 투자자들은 이미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정부는 이미 모든 걸 다 뜯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놓고 더 지금 수익은 마치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공을 넘겨버린 거니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더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하단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투기를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이겠지요 했는데 약간 내부적으로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모순된 이야기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미 투자에 대한 모든 수익은 국가로 거의 대다수가 귀속되어가는 형국에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실질적으로 앞서 표현했듯이 온몸이 벌거워 벗겨진 상태에서 지금 재판대에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투자라는 것, 투자 이익을 가져가는 건 이미 정부가 다 뺏어가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또 마녀 사냥으로 몰아넣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동산을 투자하는 행위가 없었다면요. 지금 현재 공무원분들 일하시는 장소 세종특별자치시가 지금 현재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국가에서 무슨 국책사업 신도시를 만든다, 아니면은 뭐 아산 배방 산업단지를 만든다, 아니면은 또한 뭐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러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부에서 토지 보상을 갖다가 진행하고 토지를 수용 재결 신청을 받아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데 이게 다 정부 세금으로 전부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초기에는 국채를 발행해서 집행이 되지만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민간에게 분양을 합니다. 그 분양받은 건설사들이 다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걸 민간에게 분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혁신도시 처음에 개발될 때, 세종시 처음 개발될 때 허와 벌판이었습니다. 거길 갖다가 실수요자가 누가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 공무원분들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그 장소가 투자자들이 만들어준 장소인 겁니다. 그 토지에 대한 보상 허와 벌판의 땅에 제일 먼저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거든요. 공공기관이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LH에서도 토지 보상에 대한 비용을 빨리 환수받기 위해서 아파트 먼저 분양해놓고 그러면은 여기 실수요자가 없다 보니까 그 공간에 먼저 투자자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매수해 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은 아산 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이 부분도 그런 방식으로 개발됐던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평택에 삼성전자 들어간 반도체 공장도 이 부분 역시 먼저 아파트 먼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중국되기도 전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볼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와서 이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취급하며 마녀 사냥대에 올려놓고 빨개 벗겨진 상태에서 지금 대중들에게 야, 저 마녀들을 불태워야 한다 하고 지금 언급하는 대목에 대해서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죠. 네. 자, 다른 좀 눈에 띄는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 위에 있습니다. 자, 세금, 금융, 규제 등 국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부동산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면 집을 많이 가지거나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고 초국가 주택에 사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낳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게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금, 금융,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요? 어떤 부분에 대한 포인트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투자자들은 수익을 갖다가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도 투자자들이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자들이 공적인 영역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국가 개발 산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 리스크를 떠안고 들어갔던 주체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바로 임대차 시장을 갖다가 공급해주는 역할을 지금까지는 정부 공공사업으로 모두 다 집행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바로 집이 없는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왔던 것이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투자자들을 말살시키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 더 이상 지금 현재 집을 매수할 여력이 되시는 일부 임차인 분들은 혜택을 볼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지금 집을 살 수 없는, 우선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임차인들은 점점 더 외지 혹은 점점 더 열악한 주택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촉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이러한 가치관, 부동산에 대한 인식,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지금 젊은 층들을 절망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밑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좌파 세력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독재를 여러 형태로 비판을 하죠. 싱가포르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그 싱가포르 사례가 나왔어요. 그 장면 그대로 띄워놔 주세요. 자, 싱가포르 한번 볼까요? 그 아까 원문 좀 그거 띄워놔 주십시오. 예. 자,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의 국민 소득이 1인당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이지만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로 고통받거나 국가 발전이 저해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투기 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라고 하는 글을 올렸는데 싱가포르 여러 사례도 우리한테 지금 최근에 뭐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이제 좌파들이 일치하는 부분 내용이 부분적으로 있다고 생각했는지 저 부분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참, 이 부분은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예. 지금 싱가포르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그 진보를 지칭하는 그들이 사실상 가장 대한민국에서 싫어하는 세력이 독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싱가포르라는 국가가 독재 국가이지 않습니까? 지금 리콴유 역시 처음에는 공산당을 통해서 세력을 갖다가 모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 리센룽에게 권력을 갖다가 물려주는 과정. 물론 2024년에 리센룽 같은 경우는 총리에서 퇴직했다고 하지만 지금 여전히 사실상 모든 권력은 리센룽에 몰려있는 상황. 그러면은 싱가포르는 지금 독재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서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 1인당 소득이 10만 불에 가까운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어떻게 10만 불이 넘는 이러한 고소득 국가가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노동시간과 관련된 규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더 강도가 높은 국가예요. 44시간 근무제죠. 주 44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면제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450만 원이 넘어가는 구간에서는요, 그냥 노동 규제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해제돼 버려요. 그래서 주 100시간을 근무하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차라리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연봉도 다 높아질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여기선 또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죠. 모든 국민이 소득이 그만큼 올라간다면요, 그만큼 물가가 폭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러한 면세적인 부분을 갖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야,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 물가란 거는 바로 소득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런데 싱가포르는 주택 시장이 너무나도 안정적이잖아? 이게 뭔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는 애시당초 우리나라랑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리콴유가 그 정권을 갖다 잡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게 그 2차 세계대전까지 가야 되는데요. 제국주의 시대가 몰락을 맞이하면서 그 당시에 공산주의 혁명이 많이 불이 붙었죠. 그 당시에 리콴유가 바로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뒤집으면서 그 당시 이전에 왕족 국가였던 곳에서 그 당시 이미 왕이 싱가포르의 대지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공산주의가 그걸 꿀꺽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가 이미 50%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이후에 또 한번 개정을 통해 가지고 수용을 갖다가
나머지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대폭 수용할 수가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전 국토의 80%, 약 80%까지 정부가 소유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거기 위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주택난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부분도 약간은 모순이 있습니다. 정말 부자들이 살 수 있는 주택은요. 사실 우리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상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된 토지에 대해서 바로 투자자들이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주택을 열심히 많이 공급할 수가 있었고 그럼으로써 임차를 얻을 수 있는 주택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싱가포르와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 한번 저 밑에 부분 끝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예, 그 밑에 부분에 없습니까? 끝입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 이제 끝에 부분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팔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자, 제일 뒤에 있네요.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십시오. 정부 정책에 반한 정부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뭐 그 대목이 지금 나오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막 겁박하는 장면들 여러 번 봐왔는데 아주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네요. 팔기 싫으면 그냥 둬라. 그냥 사인 간에도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재명이 그냥 공개적으로 저런 방식으로 하는데 저게 조언도 아니고 뭡니까? 저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사실상 팔기 싫으면 팔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이 부분은 말장난에 불과하죠. 사실상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증세를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이익을 갖다가 볼 수 없도록 환수를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은 팔라는 강요이면서 자기의 언어적인 유희로는 팔기 싫으면 팔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여기에 대해서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대통령의 발언에 무게가 너무나도 가벼워지는 마치 좀 코미디 프로를 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물론 블랙 코미디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사실상 뭔가 행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보다는 좀 뭔가 대중 호소, 지지층 결집 여기에 더 무게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종부세라는 것도 아무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들어간다고 하지만 뭐 2, 3억짜리 빌라, 오피스텔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종부세가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에 아파트를 끼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 아파트를 끼고 연립빌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좀 약간 걱정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문제는 이분들이 아파트는 안 냅두고 오피스텔을 팔려고 하고 또한 연립빌라를 팔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정작 우리의 니즈 아파트에 대한 매물은 전혀 나오지 않고 연립 오피스텔 시장만 더 지금 힘들어지는 형국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예, 스마트 킴님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그 참 명언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예, 이재명의 트위터 올린 글 먼저 X에 올린 글을 좀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재명의 아파트 매각 문제 한번 좀 그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당동 순회동 집을 매각했다. 그 소식이죠. 이에 대해 평가가 이제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번에 뭐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해서 바로 매각하겠다고 매각을 입장을 밝히더니 그간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매각한다고 하느냐 평가에서부터 뭐 좌파층 일부 보수층 내에서는 또 그래도 잘했다 이런 의견이 뭐 상당하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있는데 우리 이 대표님은 이 문제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저는 이것도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사실 이게 왜 칭찬을 받아야 할 일인가? 뭐 오늘 지금 아마 준비는 안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정청래는 또 이렇게
더라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역대 대통령들은 하지 못했던 일을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던 주택의 성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사실 기존의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택은 약간은 뭐 단독이라든가 아니면 나홀로라든가 이러한 주택을 갖다가 보유했었으나 지금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의 주택을 보유했다. 이거는 이해충돌 방지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주택을 매도했던 대통령이 역대 있었냐라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사실 이걸 깨트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부산에 자신이 보유했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물론 이해충돌 방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매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더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해당 공동주택이요 지금 재건축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 재건축에 대한 사업 승인 검토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공무원들이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대통령이 보유한 주택, 그럼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재건축 인허가 절차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요? 이미 이해 충돌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을 판 시점 역시도 그 이해 충돌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그 차익을 받아간 것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한 것인가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주택을 매도한다고 최초 발언했던 시점은 2021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해 보면은 더 이야기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장면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부분에 대한 주택 매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일부 이제 혼선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자, 이재명의 이 매각 순회동 아파트, 분당 순회동 아파트 관련해서 시세 차익이 25억이다. 시세 차익만 25억.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세 차익 지금 이제 매각을 한 시점에도 지금 25억을 챙겼다. 뭐 그런 이야기를 중간 차원의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그러자 이재명이 SNS로 이걸 좀 때렸습니다.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시세 차익만 25억이라니 그 이외에 다른 불법 행위 같은 게 있기라도 하다는 것이냐? 지난번에 언론에 대해서 조심해라 이렇게 이재명이 막 공격했어요. 정치인들이야 뭐 어쩌고 그럴 수 있지만 하면서 언론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더니 실제 현실이 되고 있네요. 중앙일보가 그거 시세 차익만 25억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바로 그걸 공격을 해댑니다.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내렸다. 다른 기사로 이제 이동하는 시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정말 여기서도 정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절대 존엄이라는 존재가 생겨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중앙일보에서 해당 기사를 내렸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대통령을 지금 비판하게 되면은 지금 바로 이러한 식으로 기사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집 팔았어요. 지금 앞으로 규제 더 강화됩니다라는 기사 링크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X 트위터 들어가셔가지고 해당 트위터 글을 보셔서 링크가 밑에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 보시면요, 기사 내용이 다른 걸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는 사회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나마 이렇게 펜앤마이크처럼 독립 언론으로서 움직이는 방송조차도 지금 점점 더 탄압을 받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행정권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그 비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가 남아 있을까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굴복해서 기사를 내려야 하는 이러한 언론사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주변에 발생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인 나라일까요? 자, 이재명이 이 성남 분당 아파트 매각 시점을 언급할 때가 기억이 나시죠? 바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
당시에 이제 보궐선거 형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 시점에 이제 순회동 주택 매각 문제가 나왔었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시간이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약 만 2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왜 그때는 바로 매각해서 처리하지 못했는지, 이게 못 판 걸까요? 아니면 사실상 안 판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앵커님이 말씀 둘 다 맞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예. 지금 못 판 것일 수도 있고요. 안 판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마침 화면을 띄워 주셨는데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그 집을, 분당 순회동 집을 매각하겠다는 것은 2022년 인천 계양에 출마를 하면서부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때부터 분당 순회동 집을 팔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요, 실거래가가 22억 8천만 원으로 찍혀 있습니다. 거의 23억에 육박하는 돈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22년 인천 계양에 출마하는 시점 시세가 상당히 커다란 변동을 겪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다음 장을 갖다가 한번 띄워주시면요. 지금 해당 순회동 아파트가 2023년 1월이 됐을 때는 실거래가가 19억 3천만 원으로 무려 4억 정도가 빠진 가격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이 떨어짐 정도가 더 심해지면서 2023년 3월에는 17억 7천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무려 6억이 빠진 가격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돈 때문에 집을 판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집을 못 팔았던 이유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지금 분당 순회동만이 아니라 전국의 아파트 시장들이 상당히 불황을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은 순회동의 집을 팔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택가격이 떨어지니 자신의 정치적 명분보다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팔지 못했다라 혹은 팔지 않았다, 둘 다 맞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가격의 변동치가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 그걸 보면 돈 벌려고 산 주택이 아니다,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재명이 언급을 하는 장면을 다시 듣게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 이종원 대표님도 그 부분의 포인트 부분을 설명을 해주었는데, 실제로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못 팔았다, 뭐 이게 좀 더 이런 해석이 조금 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물론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트위터 X에 추억이 서린 집이라든가 추억, IMF 때 힘들었던 시절, 그때 새빵살이 하다가 집을 산 주택, 추억이 곁들여 있는 주택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당시 IMF 98년도면 IMF잖아요. 98년도에 해당 주택을 매수할 때 아니 새빵살이를 하던 분이 갑자기 58평짜리 주택을 매수하십니까? 이것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도 상당히 참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닭살이 돋을 수밖에 없는,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소름이 돋는다고 할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정작 본인이 취했던 행동, 말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미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은 포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포장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매도에 대해서 첫 언급이 나왔던 타이밍, 그리고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숫자로는 6억 정도가 빠져서 매도를 못한 것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재미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상황을 보니까 주택 매수의 대출을 줄여가는 상황도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11호 대책 이후에, 대출 규제 이후에 주택 매수에 또 지금 대출을 줄여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흔히 말하는 LTV, DTI, 이게 이재명이 주택을 매수했던 그 시점에 그때도 지금 LTV, DTI라는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되어 있었습니까?
정말 예리한 부분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상 LTV, DTI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규제하고 대출을 상당히 틀어막는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98년도에 주택을 매수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을 매도한 타이밍, 지금 마침 화면에 12억 폭등, 판 시점 29억에 팔았으니까 3년 전 대비해서 12억 폭등한 가격에 이렇게 매도를 했다. 돈 때문에 매도한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12억 폭등한 가격에 불과 3년입니다, 여러분. 불과 3년만 동안에 12억이 폭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넘어서서 이렇게 매도를 한 부분, 그리고 사실상 정작 중요한 부분, 대출을 갖다가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출과 관련돼서 이재명 대통령이 3억대에 해당 주택을 매수할 때는요, 우리나라에 LTV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LTV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90년대 후반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서 LTV를 통해서 대출 시장을 규제한 시점은 2002년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면 LTV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그 이전에는 대출 행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실상 한도가 거의 없었다. 대출을 갖다가 받는 데 있어서 LTV 100%가 가능하기도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LTV 100%가 가능하다는 건 무엇이냐? 집값이 3억인데 3억을 대출해 줄 수도 있었던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했던 시점이었고요. 특히 이러한 부분은 전문직 고소득자일수록 가능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변호사라든가 아니면은 의사, 뭐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분들은 100%까지도 대출이 나왔습니다. 주택 가격 대비해서.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도 본인의 이러한 주택을 매수하는데 이렇게 유리했던 환경을 전부 다 누리고 국민들에게는 야, 대출 안 해줄 거야. 너희는 나는 해도 되지만 너희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억지스러운 주장인 거죠. 한 발짝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한 발짝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나의 이익은 추억이다. 하지만 너의 이익은 투기다. 이러한 인식을 지금 트위터 X를 통해서 발현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그래서 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본질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라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 X에 대해서 분노를 안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예.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의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자, 위에 보면 세금은 확 줄인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 이재명의 이게 공약이에요. 대선 공약.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인다. 그리고 공급은 늘린다. 재건축, 재개발 신속히 진행하겠다. 제대로 하겠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이거 남 얘기가 아니고 이재명이 한 얘기입니다. 세금을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는 건가요? 갑자기 이재명이 말을 바꿔서 세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 저 이제 포스터 딱 보면 이재명이 뭔가 부동산 정책에서 문재인 정권과 다른 정책을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달라지니까 이재명을 그래 기존에 뭐 문재인 부동산 정책이나 탈원 정책 했던 그런 것들과는 좀 다르니까 다른 시각에서 봐야지 그런 생각을 대선 때 했던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저 공약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 저 포스터를 사람들이 지금 트위터에 저 댓글에 달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니 지난번에 대선 때는 이렇게 공약을 했으니까 댓글로 공약 이제 답을 하면서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상황이 됐어요. 좀 약속한 거 좀 지켜라 뭐 이런 건데 이재명은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는 공약 이행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아주 중요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좀 이질적이네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정말 웃지 않을 수가 없는 대목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하는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는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앞서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따라와 주셨다면은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이 어떻게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는가. 그리고 때로는 좀 약간 저급한 언어들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대통령의 품격에 맞는 언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2년 3년이 지난 것이 아닙니다. 불과 6개월 전 7개월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벌써 6개월, 7개월 만에 손바닥을 뒤집을 정도로 언급하는 언급하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매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민주당에서 장도혁 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장도혁 대표 매각해라 뭐 이렇게 알렸는데, 자, 국민의힘에서 밝혔죠. 장도혁 대표 이 오피스텔 매물 진작 사실은 내놨다. 지금 한번 볼까요? 예. 장도혁 오피스텔 한 채 매물로 내놨다. 이게 뭐 이번에 내놓은 게 아니고 지난 이미 진즉 내놓은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재명의 주택 매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 이렇게도 좀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해요. 뭐 조금 시점은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사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주택자들은 악마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지금 다주택자를 마귀로 몰아세우고 있지만 사실 다주택자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집이 없어서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임차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신혼부부 당시 내가 우선 당장 집 살 돈은 없지만 전세라든가 월세를 통해서 잠시 거처를 만들어줬던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죠.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낙이 야권이 공격을 받고 어수선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하지만 나는 자랑스러운 다주택자다. 나는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며 그 많은 나의 주택으로 인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얻었고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탄생할 수 있었으며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장동혁 대표의 모습을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예. 다주택을 가지고 임대 특히 사업자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집을 그게 전세든 월세든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수적인 부분이죠. 그걸 마귀로 몰아가는 세력이 진짜 마귀인 것이죠. 진짜 본인들이 마귀니까 보이는 게 마귀로 보이는 거겠죠.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시장의 아파트 시장 현황 한번 좀 중간 점검을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의 다주택 관련된 공격 계속되고 있는데 중간에 매물이 좀 나오면 매물 많이 나왔네 하는 또 선전전 심리전도 계속 이재명이 하고 있어요. 자, 5월 9일은 착착착 다가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는 시점은 다가오고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 다주택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매물은 분명하게 늘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1월 말 대비 2월 28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2025년도에는 동기간 매물이 9,500건이 늘었으나 지금 2026년 현재는 동기간에 무려 매물이 14,000건이 증가해 있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분명히 매물은 증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총체적인 매물량에서 봤을 때는요. 여전히 2025년 동기간에 2월 28일의 매물 총량
9만 3천 건 대비 여전히 2만 건 이상의 매물이 지금은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2025년도에도 분명 저 정도의 매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중반으로 가면서 주택 가격이 다시 폭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총 양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아직 여전히 매물이 그렇게까지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예. 지난주에도 이 부분 좀 분석을 해드렸죠. 매물의 증가 속도가 점차 감소해 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일부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나 2월, 4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포인트가 지나면 4월쯤에는 실제로 나오는 매물은 이제 없을 것이다. 3월, 4월을 좀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대부분은 매물 나올 거고 그 이후에는 이제 5월 9일에 이 양도세 중과 유예 시점이 있지만 5월 9일까지 딱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예상했던 범주에 있습니까? 지금 상황도? 예, 지금 지난주에 발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는 거의 매물이 이제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 네. 이제 더 이상은 좀 매물 증가 속도가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마침 화면을 띄워주셨네요. 네. 지금 1월 초반까지는 매물 증가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월 지금 2월 중반에 가면서 매물이 갑자기 1,500건에 육박하는 매물들이 하루 기준 매물 증가폭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래프도 보시게 되면은 2월 10일부터 시작해서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정점을 찍었던 시점은요. 바로 설 명절이 지나고 2월 20일에 하루의 매물 증가량이 2,426건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네. 매물 증가폭이 대폭 늘고 이러한 부분이 매물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2월 25일까지도 매물 증가세가 1,000건 후반대에 매물 증가세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지금 현재 26일 이후부터는 1,000건 밑으로 매물 증가세가 일별 매물 증가세가 약간은 둔화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제 숫자가 606입니까? 저 예, 끝에 지금 보이면 현재 606. 예. 2월 28일 하루 동안 매물 증가된 양은 606건의 매물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상 매물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2,000건씩 1,000건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물 증가세가 다소 주춤되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3일 동안만 보게 되면요. 26일부터 28일까지 매물 증가세가 오히려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매물 증가세보다 더 줄어들어 있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출현할 수 있는 기간은 4월 15일까지로 한정돼야 됩니다. 왜냐면은 5월 9일까지가 아니고요. 4월 15일이 되면은 그 시점에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5월 9일 이전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매도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 기간 2주 업무일 기준 2주니까요. 4월 15일까지는 매각을 하려면은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현 기회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래량이 1월 거래량이 12월보다는 무척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은 지금 등기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거래량이 1월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월도 지금 2월은 28일까지밖에 없고 또 설날이 일주일이 껴있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총량은 1월 대비해서 거래량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일별 거래량은 2월이 지금 1월을 압도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거래량은 지금 폭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월 거래량이 폭증하게 된다면 3월부터는 매물 증가세가 오히려 마이너스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드는 그러면 시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이터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매물 증가폭이 지금 이종호 대표님이 지난번에 예측했다시피 2월 중말 정도 이렇게 쏟아 나오다가 3월, 4월 같이 가면서 매물이 사실은 상당히 나오는 게 감소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결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2월 28일 정도 2월 말 가니까 지금 쭉쭉쭉 떨어지고 있고 3월 이제 물론 데이터 이제 3월 시작됐으니까 데이터를 이후 봐야 되겠지만 그럼 향후에 매물의 흐름 추세는 지금 말씀하시로
상황으로 보면 시장의 흐름은 감소세로 가는 것의 큰 흐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일단 내일 예. 그리고 혹은 모레 예. 내일과 모레의 매물 증가폭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3월에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인가 아니면은 더 폭등이 나올 것인가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한번 여러분들께서 매물 증가세를 아실에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매물 증가세가 여전히 하루에 2,000건 이상씩 다시 매물 증가폭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주택시장이 다소 조금은 안정될 여지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루만 볼 수는 없고요. 한 이틀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늘이나 내일 자료가 올라오게 되면은 좀 약간은 매물이 큰 폭으로 감소한 구간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틀치를 봐야 되는 것인데 매물이 다시 하루에 2,000건 이상의 매물이 등장하는 시점, 물론 이틀 합계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시장은 안정될 여지가 있겠구나라고 봐야 되겠지만 매물 증가폭이 의외로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틀 증가폭 감소 증가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지금 현재 72,049건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매물이 오히려 감수세로 한 1, 2주, 2, 3주 내로 매물이 감수세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면은 좀 약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3월에 거래량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가 있거든요. 1월보다 2월이 좀 더 일별 평균 거래량으로는 좀 더 거래량이 많을 것이고요. 3월이 더 거래량이 몰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안타까운 폭등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 댓글 쓰신 분 중에 가지아 Y3 부인님을 차단시켜 주세요. 여기 와서 분탕하고 무슨 희롱하고 사람들 시청자들 여러 가지 의견을 정중하게 나누는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오히려 혐오를 유발시키고 분탕시키고 사람들을 그냥 우습게 만들려고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네요. 자, 가지아 Y3 부임입니까? 그러면 차단을 시켜주세요. 그런 분들은 건전한 토론에 상실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아까 댓글에도 보니까 3시간 30분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걱정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자, 막판 질주를 해보겠습니다. 자, 임대차 시장 문제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한 두세 개 정도의 집중된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매물도 지금 감소 추세입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안타깝게도 지금 전월세 매물도 감소 추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데이터 앞장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예, 바로 그 차트. 앞서 매매 시장만 아니요, 예, 2장 맞습니다. 앞서 매매 시장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세 시장도 지금 꾸준히 매물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개년 중에서 전세 가능 매물 감소폭은 역대 최고고요. 지금 3,265건이 한 달 사이에 매물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세 기준으로 해서요. 그리고 전세가 나와 있는 총량으로 보게 되면은 18,520건. 정말 2024년 대비해서 눈에 띄게 감소했다. 거의 정말 반타작에 가까운 매물이 감소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전세 매물이 빠지고 있어요. 월세 매물 역시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보다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요. 지난주의 상황과 전세 매물은 약 500건 정도가 지난주보다 더 감소했고요. 월세도 지난주보다 약 400건 정도 더 감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전 월세 시장이 너무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혼부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분들은 오히려 주택 매수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자녀 임차인 분들 지금 아직은 주택을 매수할 능력이 안 돼. 아니 지금 아직 이제 겨우 신혼부부인데 아직 주택을 매수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 혹은 지금 이제 사회 초년차 이제 겨우 직장 1년차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혹은 대학생분들 이분들은 더 이상 더 갈 곳이 없어지면서 점점 더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것으로 안타깝지만 지금 현실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매매 시장을 자세히 봤고 지금 전세, 월세 시장으로 넘어와서 다루고 있습니다. 절세, 월세 이 매물들이 마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세에서 월세 살아야 할 사람들이 살 곳이 없게 되는 거죠. 이재명이 다주택자 매물 막 압박하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만료된 물건들을 임대 시장에 내놓는 형태라기보다는 전월세 시장 감소하는 걸 보니까 오히려 공실이 되더라도 그냥 놔두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 그래도 4월 중순 지나고 나면은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포기한 매물들이 다시 임대차 시장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는데요.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압박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임대를 놓게 되면은 2년 동안 팔 수가 없게 묶여져 버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현재 매물이 다주택자 매물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해서 매물 나온 부분들도 있고요. 그냥 순수 임대사업자 말고 다주택자만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로 묶여 있다가 임대사업자는 기존의 다주택자로서는 아닙니다. 임대사업자는 왜냐하면 사업자의 주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임대사업자 종류되는 이러한 매물들까지 합쳐지면서 지금 매물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는 있지만 이렇게 계속 주택을 매각해라라는 압박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임대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공실로 계속 놔둬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참 오히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공실을 안 놔둬도 될 걸 갖다가 지금 현재 공실로 놔둘 수밖에 없는 임대인들의 입장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뭐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렇죠. 뭐. 그런 예.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이러한 트위터 X 선동을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는 당장 멈추셔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말을 지나면 좀 외의적인 부분이 발생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도 좀 관심사인데 예의적인 부분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채팅창에 이런 글이 올라와가지고요. 예.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채팅창에 이런 채팅창이 올라왔어요. 조성현님께서 출연자는 집값 내릴까봐 은근 노심초사하는 숙골인가요? 하고 채팅창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좋아요. 저는 이러한 댓글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왜냐? 이분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 현실을 못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 차트를 갖다가 다시 한번 올려주시게 되면요. 네. 지금 쭉 한번 내려봐 주시겠어요? 한번 좀 내려봐 주십시오. 제가 차트를 갖다가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주시게 되면요. 예. 예. 여기. 잠깐만 화면 좀 잠깐 내려주시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상황에서 사실 세금이 올라간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려는 부분은 분명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세금은 세요. 그런데 여기서 더 세금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증세를 통해서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거. 야, 너희들이 이익이 남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트위터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자 올라오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이득을 회수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체킹 포인트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그 트위터 내용 보시게 되면 주택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세금을 올리겠다. 이익을 갖다 전부 다 환수하겠다는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읊어보자고요. 세금을 올린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 역사상 세금을 올렸을 때 주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과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주체만 바뀌는 거예요. 집 주인이 가져갈 이익을 정부가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되는 일은 바로 조세의 정가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2005년 종부세 도입 시점을 갖다가 종부세 도입 시행을 갖다가 하기 전후로 나눠서 봤습니다. 바로 2005년 이건 KB 월간 매매가격 지수 동향인데요. 종부세를 도입하기 이전 6개월에는 집값이 2.5%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6개월은 무려 8.1% 폭등이 나왔고요. 종부세 도입하기 이전 12개월 전에는 1% 집값이 떨어지고 있던 것이 종부세 도입하고 나서 이후 12개월은 10.4%가 올라갔습니다.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사례가 이것뿐일까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2005년 말 종부세 강화되고 나서의 차트입니다. 종부세 강화가 되기 전 6개월은 2.2% 올랐어요. 강화시키고 나서
6개월 8.3%가 올랐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처참해집니다. 10개월 전 종부세 강화시키기 12개월 전은 이미 종부세를 도입해서 폭등이 나오고 있을 때예요. 10.4%의 폭등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 12개월은 25.1%가 폭등했습니다.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25%가 오른 거예요. 자, 이뿐만일까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2006년 보유세 재건축 과세 강화 이후 시점에는 이 해당 정책을 발현하기 이전 6개월은 9%대, 안 그래도 이미 세금은 올라가 있으니까 폭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후 6개월은 13.8%로 더 폭등이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보신 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는 결과가 다를까요? 다음으로 가보시죠. 지금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금 2018년 양도세 중과를 진행하기 이전 6개월은 5.6%, 안 그래도 높은 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이후 6개월 8.4% 폭등으로 상승폭이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지금 1년 기준으로 보면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이건 좀 착시입니다. 변수가 있었죠. 2018년 하반기에 헬리오시티 9,520세대가 입주가 나오면서 매머드급 단지가 입주가 나와서 일시적으로 1년 기간으로 보게 되면 착시가 나온 것뿐 헬리오시티 입주가 없었다면 이 구간에서 아마 20%대의 상승이 나왔을지도 모를 일이죠. 다음 넘겨주시게 되면요. 2020년 취득세 중과 시행 전후입니다. 취득세 중과 전 6개월은 5.7% 급등이 나오던 것이 지금 취득세 중과를 시행한 이후에는 9.1%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걸 12개월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개월 전까지는 12개월, 시행 전 12개월은 9.8% 폭등이 나오던 것이 시행 후 12개월은 지금 17.9%. 이건 폭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폭등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 17.9% 1년 동안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2021년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하고 나서요. 집값이 안정되었습니까? 14.8%라는 미친 폭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금을 통해서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지금 이 댓글을 남겨주셨던 분이 정말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결국은 증세입니다. 목적은 증세입니다. 그 증세를 통해서 사실상 주택시장은 안정되어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택시장은 조세가 바로 전가됩니다. 집이 없는 분, 지금 집을 살려는 분들에게는 그 늘어난 조세가 바로 집을 살려는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고요. 지금 집이 없고 임차를 거주하시는 분들은 바로 월세값 폭등, 전세값 폭등이라는 결과로 조세가 전가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는 명목이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증세를 통해서 먹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증세가 이루어졌던 만큼 주택가격 폭등이 나왔거든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마귀 지금 이미 옷 홀랑 벗겨진 채로 지금 재판대 위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 이재명은 다르다?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여러분들을 선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를 증오하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삶을 더 억제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월세 폭등시키는 건 다주택자가 아니에요. 정부가 세금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더 어렵고 고난의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동돼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고 여러분들은 칭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오늘 제가 좀 흥분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위험한 상황, 이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국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 사법농단과 관련돼 가지고도 분노를 할 수 있지만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 청년 세대 혹은 아직 주택이 없으신 분들에게 가장 위기 구간은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대통령을 말려주십시오. 국민분들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오늘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이재명의 트위터, 즉 X에 올린 글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의 분당 아파트 매각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지금 시장 동향, 아파트 시장 동향, 매매 시장
전세 시장, 월세 시장을 두루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댓글을 보고 조세 전가를 얘기를 해주셨네요. 그렇죠. 증세가 이루어지면 일부 한 면만 바라보는, 전체에서 일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고가 늘어나는 측면만을 바라보는 착시를 일으켰어요. 과거에 조선시대든 어느 시대든 일반 서민들, 양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어가는 그런 조선시대 왕조, 탐관오리들은 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들입니다. 세금은 높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그게 다 조세가 전가되니까요. 아파트로 돌아오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매수자나 전월세, 임차인에게 그 조세가 전가됩니다. 흡혈귀 양상이죠. 세금은 가능하면 뭐 적절한 걸 찾아야 되겠지만 적은 게 좋습니다. 자,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종원 아포유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은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카드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